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할리우드 시상식 레이스의 끝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한국 기준으로 3월 3일 오전에 열렸죠. 시상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마침내 신데렐라로 등극한 아노라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노라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품상에, 감독상에, 여우주연상에 기타 등등 다 웬만한 주요 부분은 쓸었잖아요. 이 외에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어떻고 편집상 수상자는 어떻고 어차피 여러분들 다 이거 아시지 않나요? 누가 수상할 때마다 포털 기사로도 실시간 보도가 되었으니 저까지 굳이 이렇게 열거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랄까요? 그래서 남들은 오스카 시상식 수상 결과를 읊을 때 저는 오스카의 라이벌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 수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열했어요. 대략적인 후보 명단은 장손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조커 폴리아드가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최다 노미네이트작이 되었고 그 다음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 영화 대부를 연출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메갈로폴리스 등이 있다. 그리고 최악의 작품상 후보로는 조커 폴리아드, 메갈로폴리스, 마담 웹, 레이건, 보더랜드 등이 있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작품상, 최악의 작품상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김이 좀 빠지죠. 아카데미처럼 역시나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나무주연상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선 후보 먼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디어 산타, 잭 블랙, 해롤드 앤 더 퍼플 크레용, 제커리 레비, 조커 폴리아드, 호아킨 피닉스, 레이건, 데니스 퀘이드, 언프로스티드, 제프리 사인펠드. 최악의 나무주연상 그 주인공은 누구 언프로스티드의 제리 사인펠드 배우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언프로스티드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켈로그와 포스트, 시리얼계의 두 양대 산맥이죠. 이 회사들이 1960년대 때 겪었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리 사인펠드 배우가 맡은 주인공 밥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거를 좀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이래요. 근데 이거를 코믹하게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으니까 나무주연상을 받았겠죠. 다음은 그러면 나무주연상 뽑았으니까 최악의 여우주연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후보 먼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포더랜드, 케이트 블란쳇, 조커 폴리아드, 레이디 가가, 아가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마담 웹, 다코타 존슨, 아틀라스, 제니퍼 로페즈. 아직 국내에 개봉 안 한 보더랜드 빼고는 제가 다 봤네요. 그럼에도 이 배우 명단 누구 말 맞다나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과연 최악의 여우주연상 그 영광의 주인공은 저는 이 배우가 탈 줄 알았습니다. 마담 웹, 다코타 존슨. 축하드립니다. 다코타 존슨 배우 참 저에게 언제나 기대감을 안겨다주는 배우예요.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10년 훌쩍 넘었는데도 언제쯤 본인 출연작에서 연기라는 것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날에는 더 이상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에서 볼 일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최악의 작품상으로 가기에 앞서서 최악의 감독상부터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최악의 감독상 후보들은 마담 웹, S.J. 클락슨, 메갈로폴리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조커 폴리아드, 토드 필립스, 보더랜드, 일라이 로스, 언프로스티드, 제리 사인필드. 한 분은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의 다른 한 분은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인데 어쩌다 이렇게들 되신 건지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최악의 감독상 그 수상자는 오스카 감독상 트로피만으로는 부족하죠. 메갈로폴리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코폴라 감독님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상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대독을 해드리자면 현대 영화 제작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지금 최악의 감독상, 최악의 각본상, 최악의 영화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특별한 영예를 받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현재 영화 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50년 후에도 살아남을 영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소심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용기 있는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갈로폴리스를 함께 만들어준 훌륭한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영화의 흥행 수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음과 정치가 우리의 미래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야, 참 이 거장의 철학과 여유 동시에 묻어나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최악의 작품상 후보는 이미 말씀드렸고 아카데미에는 아노라가 있다면 골든 라즈베리에게는 이 영화가 있다. 2024 최악의 영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다코타 존슨 배우 연단에 한 번만 오르면 섭하죠. 마담 웹 이 최악의 작품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관짝에 크레이븐 더 헌터가 못을 박은 줄 알았더니 이로써 크레이븐 더 헌터는 염을 해준 거고 관짝에 못을 땅땅 박은 거는 공식적으로 마담 웹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2024 할리우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영화들이 오스카와 골든 라즈베리를 두고 내년에 각축을 벌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상당합니다. 간만에 돌아온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아노라 에피소드의 해정김 J9 숫자 9N 님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아노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팟빵으로 정주행했어요. 팟빵 정주행도 이렇게 감사한데 유튜브 채널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참 영광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재밌게 보셨다니까 아노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아노라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 또 해정김 님께서 2025 설특집 영화 대 영화 사랑의 하츄핑 대 월레스와 그롬이 복수의 날개 에피소드와 소년시대 에피소드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하츄핑 관련해서는 하츄핑의 세계관을 알게 되어 기뻤어요. 히읗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단기 속성 버전으로 가르쳐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캐치 티니핑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왜곡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감안해서 들어주셨기를 바래 봅니다. 어디서 이제 어린 여아들과 소통해 보시겠다고 제가 요약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거 큰일 나시니까요. 왜 예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여고를 찾아서 일일 교사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전 총재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명랑하고 빠순이 부대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망신사를 뻗쳤거든요. 정확한 뜻도 모르고 대충 아마도 보좌관이 건네준 말만 듣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여성 팬들을 빠순이라 하는군. 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런 말실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츄핑 그거 로미 걔가 완전히 정신 나간 스토커라며. 하츄핑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한다고. 그거면 됐지 뭘 따져. 그냥 잔말 말고 내 티니핑이 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라며. 하시면은 바로 그냥 아이들이랑은 척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부탁드리고요. 소년시대 에피소드에는 임시완 연기가 다한 드라마
너무 능청스러워서 웃겨 죽는 줄. 임시완 배우 연기가 정말 다한 드라마였죠.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고는 하는데 임시완 배우가 워낙 바빠가지고 뭐 임시완 배우만 바쁜가요? 이선빈 배우도 잘 나가니까 과연 시즌2가 언제쯤 촬영에 돌입할지 반가운 소식 함께 기다려 보시죠. 그 다음에 팟빵 퇴마록 에피소드에 하양이 맘님께서 목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들려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음향 관련 피드백 남겨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예리하시네요. 퇴마록 바로 전 에피소드인 아노라 때부터 마이크 세팅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미처 마이크 세팅이 바뀌었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질 못했었어요. 까먹고 이제 다음에 말해야지 해서 이제 퇴마록 때 음향 관련 질문을 드렸던 건데 하양이마음님께서 아마도 이 점을 캐치해내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퇴마록 에피소드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ALTAIRPSM7 동휘림 KLONECE DWARFRIDER4566 미스터 달지 그리고 EGGC 숫자 6V 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제대로 된 투자를 못 받아 원작자가 사비를 털어서 퇴마록을 만들었댄다. 퇴마록 팬으로서는 완벽한 오프닝이었다. 일정 부분 휘뚜루마뚜루로 전개가 되긴 하는데 소설 퇴마록 자체가 원작자가 글 공부를 제대로 한 뒤 집필한 게 아니라 재미삼아 글 쓰는 걸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원작에도 많다. 그래서인지 휘뚜루마뚜루 전개도 팬 입장에서는 원작같이 느껴져서 좋았다. 그럼에도 영화 퇴마록으로 퇴마록 세계를 처음 접한 관객들에게는 용어, 캐릭터, 세계관 등등 따라가기 벅찬 요소들이 많았을 것이다. 만약에 시리즈로 나온다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속편이나 시리즈가 빨리빨리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댓글 읽으면서 정말 퇴마록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였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팬분들의 희망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KTY198222님의 원작 읽어본 사람이지만 뭐야 끝이야? 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다. 하나 깔아놔보고 되면 다음 거로 넘어가는 이 작법 너무 가볍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영재7014님의 인물에 몰입이 안 된다 와 같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3월 4일 녹음일 기준 누적 관객 수가 30만 명인데 손익분기점까지는 갈 길이 원작 퇴마록 팬분들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서 몇몇 언론에서는 역주행 중인 퇴마록 인기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기사를 냈던데 뭘 제대로 알고서 씨부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30만 명? 야, 이거 대박 아니냐? 야, 애니메이션이잖아, 손익분기점 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심리를 기저에 깔아놓고 써제낀 기사가 아닐런지. 이러면 안 되죠.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역주행 혹은 흥행 열풍과 같은 표현을 써주기를 바래 봅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유튜브 이제 2025 3월 첫째 주 팝콘 무비 더 캐니언 에피소드에 은영킴 6659님께서 1. 팝콘 무비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2. 음향 이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추신 평소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있고 유튜브는 그냥 구독만 하고 있는데 청취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서 그동안 잘 정리되고 깔끔한 영화 리뷰 잘 듣고 있어서 약간의 보답의 의미로 댓글을 씁니다. 징징거리는 놈 응석 받아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금주의 팝콘 무비 앞으로도 잘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도 계속 괜찮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는 별도의 이 감상평, 리뷰, 댓글 같은 거를 남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유튜브로
친히 왕림을 해주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은근히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송구스럽습니다. 기왕 송구스러웠던 김에 한 말씀만 얹자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감상평 써주신 분들께 절하고 은영킴님처럼 애플 팟캐스트로 듣지만 의견 남기겠다고 유튜브까지 찾아오신 분께 인사드렸다. 스포티파이 청취자들아 댓글 한번 찔러봐. 이쯤에서 무너지지 않은 마포대교를 건너 관람한 봉준호 감독의 6년 만의 신작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67번째 에피소드 미키 세븐틴 지금 시작합니다. 미키 세븐틴은 영화 기생충 이후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SF 영화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기생충이 2020년에 개봉을 해가지고 마지막 개봉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5년 만에 신작이라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키 세븐틴은 2022년에 국내에 출간된 에드워드 애슈턴 작가의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둔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판권을 사고 각색을 하고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하고 3년 만에 미키 세븐틴이 극장에 걸린 것이냐? 그건 아니고 시간은 5년 전 2020년에 기생충이 영국에 개봉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제작했던 브래드 피트 배우가 설립한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에서 봉 감독에게 미키 세븐이란 제목의 출간 전 상태의 소설을 보내줍니다. 인간 프린팅이라는 컨셉이 흥미로워가지고 이 워너브라더스가 이 판권을 샀대요. 이 우리한테 제작 제의가 왔는데 봉 감독 이거 어때 이거? 프로젝트 좀 관심이 좀 가나? 라고 이제 연락을 건넸는데 미키 세븐을 읽어본 봉 감독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미키 세븐 영화화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소설이 정식 출간되기 전부터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읽어보신 분들에 따르면은 미키 세븐과 미키 세븐틴은 설정만 같고 원작과는 캐릭터와 이제 주요 서사, 결말 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의 결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외하고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부분 위주로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주인공 미키는 원작에서는 역사학자인데 영화에서는 실패한 자영업자 청년이고요. 독재자 캐릭터는 원작에도 등장하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고 독재자의 아내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라네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얼어붙은 지구를 빙빙 도는 기차가 있고 그 기차는 계급에 따라 1등 칸부터 꼬리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설정만 원작 만화와 같고 내용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설국열차만큼이나 내용이 다른지는 원작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까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원작 설국열차, 영화 설국열차처럼 원작 미키7, 영화 미키7이 아니라 원작과는 살짝 다른 제목인 미키17이 됐느냐?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단순히 많이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랬으면은 미키 87, 미키 124로 했겠지. 라 밝히면서 이건 스포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미키 17이라는 건 그간 미키 1부터 16까지 있었고 예고편에도 나오듯이 미키 18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도 새로운 미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제 아무리 미키라는 존재는 같아도 쌓여진 경험치가 다르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미키가 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은 일부러 17 그리고 18이라고 정한 거다. 18이라는 숫자는 딱 어른이 되는 숫자잖느냐. 17세에서 18세. 그래서 17과 18의 경계선을 생각하면서 해당 숫자를 주인공들로 배치시키고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번 미키17을 통해 본인이 깼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무슨 기록이냐? 바로 한국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1위 기록인데요.
종전 1위는 옥자 6천만 불이었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본 감독이 직접 밝히기로 홍보비를 제외한 순 제작비 1억 1,800만 불, 한화 약 1,70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투입됐습니다. 옥자의 2배 수준이죠.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더라도 역대 한국 영화 최대 제작비 투입작 또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4천만 불입니다. 신과 함께 외계인 등이 몇백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2편으로 나뉘었으니까 단일 영화 기준으로 치면은 설국열차가 여전히 한국 영화 최대 제작비 투입작이라고 합니다.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의 제작비가 500억 원대라던데 이 작품 제작비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말들이 많네 여가지고 최대 제작비 갱신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여튼 아직까지는 설국열차가 한국 영화 제작비 1위라는 거, 그리고 한국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1위는 미키 세븐틴이라는 거. 원래 스튜디오가 미키 세븐틴에 설정한 예산도 1억 2천만 불이었대요. 오히려 예산에서 200만 불 정도 세이브를 한 거죠. 정해진 예산을 준수하고 프로젝트 완수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평소 작업 방식대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기서의 이제 평소 작업 방식이라는 건 스토리보드와 현장 편집을 활용하는 한국식 작업 방식인데요. 봉준호 감독 말씀에 따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감독들은 스토리보드를 별로 안 쓴대요. 이러니까 그들과는 반대로 스토리보드를 정확히 해서 봉준호 감독은 촬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미국 빵댕이 크리스 에반스 배우가 이 같은 봉준호 감독의 작업 방식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영화를 집 짓는 거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다른 감독들은 보통 우리 집 짓는데 대충 못이 한 포대 정도 필요해 라고 한다. 봉준호 감독은 다르다. 우리 집 짓는데 못이 53개가 필요해 라고 정확히 말한다. 만약에 대화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보통의 감독은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일단 많이 찍고 나중에 조합을 한다. 본 감독은 이미 머릿속에 편집본이 있다. 내 시점샷 하나, 너 시점샷 하나, 그리고 특정 시점샷 하나, 끝. 더 안 찍냐? 라고 물어보면 스토리보드대로 다 찍었으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간다. 자기만의 확고한 비전이 있다는 거지. 자기가 뭘 찍고자 하는지 정확히 아는 감독을 만나면은 배우 입장에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대부분의 촬영장에서 그때그때 촬영본을 조합한 뒤에 어떻게 찍혔는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확인하는 현장 편집 문화가 있죠. 이를 봉준호 감독이 한국 스태프들과 함께 하니까 외국 배우나 프로듀서들이 현장 편집 작업 방식에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스토리보드대로 정확하게 찍고 현장 편집 후두루 뚝딱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촬영 넘어가고, 이러니까 재촬영도 없었고 모든 걸 일정 안에 준비된 대로 찍어가지고 200만 달러나 남긴 것이다 라고 봉준호 감독이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할리우드에서는 1억 불 이상 들어가는 영화는 좀 사이즈가 큰 작품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봉준호 감독이 이런 규모에 대해서 따로 체감하거나 압박을 느낀 적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딱히 스트레스 받은 기억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창작 견해를 두고 일체의 타협 또한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최종 편집권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계약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스튜디오는 이를 존중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존중의 결과 미키 세븐틴에 출연한 배우로는 억만장자 브루스 웨인에서 찌질한 소시민으로 돌아온 로버트 패틴슨 배우, 데뷔 이래 최초로 악역을 맡은 마크 러팔로 배우, 영화 유전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토니 콜렛 배우, 옥자에 이어 봉준호 감독과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된 스티븐 연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눈구덩이에 파묻힌 로버트 패틴슨 배우가 연기한 미키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곧이어 미키의 나레이션이 극에 깔리는데요. 뭐지? 아직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얼어서 죽는 거야? 하던 중에 미키의 보육원 동기이자 절친놈의 새끼인 스티븐 연 배우가 맡은 티모가 미키가 파묻힌 구덩이로 내려옵니다. 나를 살리러 왔구나 했는데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미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키가 썼던 화염 방사기를 체크하더니 상태 멀쩡하네. 고장난 데 없네. 다행이다 하면서 떠나려고 해요. 야 나도 데려가야지 라고 하는 미키에게 티모는 야 어차피 너 다시 태어나잖냐. 회사에서도 이 화염 방사기 챙겨오래. 그러니까 알잖아 너도. 그러면은 잘 죽고 내일 보자. 그나저나 죽는다는 거 어떤 기분이야? 꺼져 새끼야. 알았어 하면서 티모는 얼음구덩이를 떠납니다. 그렇게 티모가 떠나고 홀로 남은 미키에게 웬 귀엽게 말하면은 크로아상, 더럽게 말하면은 구더기나 거머리 같은 괴생명체가 스물스물 접근합니다. 그냥 한 번에 먹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하는 미키를 괴생명체가 덮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이냐? 미키는 티모와 함께 지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소시민이었습니다. 미키는 전형적인 살짝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예요. 양아치스러운 티모 말만 듣고 곧 마카롱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가게를 열었는데 망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얼마 못 가서 잡히죠. 근데 사채업자 이 양반 미키와 티모에게 꿔준 돈?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돈이 썩어 넘칠 대로 많은 양반이어서 그깟 푼돈 정도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미키와 티모를 그렇게까지 쫓아가서 잡아냈느냐?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적적하니까 할 만한 거 다 누렸고 더 이상의 도파민 파티 소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돈 못 갚고 도망친 사람들 어디에 숨어 있든 거기가 어디든 간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신체 해부쇼를 벌여요. 그걸 보면서 도파민을 충족하는 그냥 생미친놈이에요. 신체 해부 당할 날은 머지 않았는데 돈은 없고 숨어본들 결국엔 잡힐 거고 그때 미키와 티모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마크 러팔로 배우가 분한 케네스 마샬이 추진 중인 얼음 행성 니플헤임 개척단 모집 포스터입니다. 케네스 마샬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지구촌의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정치인이에요. 겉으로는 인류를 위해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데 제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새 행성에서의 왕이 되려는 야욕만 가득한 인물입니다. 다만 그 야욕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배포나 지능은 좀 부족한 인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샬의 아내 토니 콜렛 배우가 맡은 일파 마샬이 우리 자기 흥분하지 말고요. 컴다운. 자기야 근데 아까 표현은 좀 너무 셌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케네스를 조종합니다. 사실상 케네스 마샬이라는 정치인의 본체인 거죠. 이들이 이끄는 개척단에 티모는 또 조종 자격증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개척단에 합류를 했지만 미키는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개척단에 합류는 해야 되니까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분야 소모품이란 뜻의 익스펜더블 분야에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지원을 해버립니다. 익스펜더블이 그럼 하는 일이 대체 뭐냐? 우주항공선을 타고 미지의 행성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개척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가는 동안 우주에서 별의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미지의 행성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럴 때마다 마루타, 익스펜더블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안구가 몇 분 만에 터지는지 사망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새로운 행성의 대기에 인류가 노출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을 개발했는데 약물이 잘 드는지 확인하는 즉 익스펜더블은 실험용 쥐와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대신에 익스펜더블은 본인의 신체 정보와 기억을 모조리 벽돌 같은 장치에 백업을 해두고 죽을 때마다 20시간 내에 인간 프린터기를 통해서 새로 출력됩니다.
백업해둔 기억을 새로 출력된 미키에게 덮어 씌워서 연속성을 이어가고요. 새로 출력될 때마다 미키2, 미키3, 미키4 이렇게 넘버링이 되는데 지구에서 출발해 니프레임 행성까지 도착하는데 그리고 니프레임 행성의 새로운 대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내는데 총 16명의 미키가 사망했습니다. 외부 탐사였는데 알고 보니 방사능 노출 실험이었고 그간 고생했다 라면서 맛있는 음식 먹이겠다더니 알고 보니 배양육 실험이었고 얼마나 지읒 같은 나날을 미키가 보내왔겠습니까? 이런 지옥 속의 한 줄기 빛이 미키에게 있었으니 바로 보안팀 소속 나오미 에키 배우가 맡은 나샤입니다. 끔찍한 일을 당해 죽고 그 끔찍한 기억마저 덧입혀진 채 다시 출력된 미키를 모두가 동물원 속 원숭이 취급할 때 오직 나샤 그녀만이 미키를 인간으로 대해주면서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혈기왕성한 남녀 둘이 만났다? 바로 야스 들어가죠. 가뜩이나 제한된 식량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는 야스를 제한한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마샬 부부가 해대지만 미키와 나샤 커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야스, 저 야스, 이 체위, 저 체위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16명의 미키가 희생된 끝에 개척단은 니플레임 행성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행성 탐험에 곧장 나섭니다. 행성 전체가 얼음 천지예요. 미키를 포함한 조사단이 얼음 동굴을 탐험하다가 앞서 언급했던 괴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 조사단이 연신 총질을 괴생명체에게 해대는데 이 총질의 여파로 동굴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잔해에 가임기 여성 요원이 동굴에 깔려 사망하게 되죠. 케네스 마샬은 행성 개척과 문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가임기 여성을 죽게 놔뒀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죽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일이 그거 아니야 임마? 라는 폭언을 미키에게 쏟아내고 괴생명체의 생김새가 오싹하다 해가지고 크리퍼라는 이름을 괴생명체에게 붙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죽게 한 죄로 미키는 식사량이 줄어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고 싶으면 신행성 개척의 방해물인 크리퍼, 저놈들의 샘플을 확보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홀로 크리퍼를 찾으려 그 추운 행성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다가 오프닝에 언급했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였던 겁니다. 마침내 크리퍼가 미키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어라? 요놈들이 되려 미키를 구덩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누가 봐도 미키를 살려준 건데 우리의 띨띨한 미키는 왜? 야, 뭐 내가 그 재생산된 인간이라서 맛없어 보였냐?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실수한 거야. 내가 임마, 얼마나 그 맛이, 아이, 됐다, 씨. 하면서 어찌저찌 숙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키는 여독을 풀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뭐야, 이 새끼 하고 봤더니 또 다른 미키 18이 미키 17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본부에서는 미키가 크리퍼한테 잡아먹힌 줄 알고 뭐 꼭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그 얼음 동굴에서 얼어 죽은 줄 알고 프린팅을 다시 해놨던 거예요. 미키가 이제 2명이 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극중에서 멀티플이라고 칭합니다. 멀티플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프린팅 기술은 사실 지구에서는 뭐 철학적이니 윤리적이니 법적이니 사회적이니 온갖 문제들을 야기해가지고 금지가 됐어요. 대신에 우주 탐사나 신행성 개척에는 이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지구 밖에서는 인간 프린팅을 허용하되 지구 밖에서도 멀티플은 일단 뭐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식량에 있어서 제한된 식량을 자꾸 축내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멀티플은 안 된다. 지구 밖에서도 안 돼. 라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멀티플이 발견되는 즉시 순서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미키 17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키 18 보고 야 너는 그 실수로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죽어. 라고 하고 미키 18은 또 17이랑 약간 좀 다르게 성격이 좀 대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간 미친놈 까라가 있어요. 야, 내 프린팅 된 지 2시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죽으라고? 너나 죽어 이 새끼야. 라면서 이제 영혼의 맞다이를 펼치기 시작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죽어도 기억이 덧입혀진 내가 또 출력되니 괜찮아. 나는 계속 이어져. 라 생각했지만 세븐틴인 내가 죽어도 이미 에이틴이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란 존재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찝찝한 기분 속에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 중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니플헤임 개척단은 크리퍼 종족을 몰살하는데 성공할까요? 보아하니 크리퍼 종족은 딱히 인간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일만 키우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미키의 오해였을 뿐 크리퍼야말로 에이리언을 뛰어넘는 극악무도한 크리처인 걸까요? 그렇다면 니플헤임 개척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키 세븐틴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봉준호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영화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이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취향을 좀 많이 탄다고도 느껴요. 왜냐하면 극장에서 저는 계속 키득거렸는데 다른 관객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빵 터지는 순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처럼 블랙 코미디가 아무래도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봉준호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라고 한다면은 한 화면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는 온갖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되게 평화롭다든지 이런 모순을 담아내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에서 그 유명한 논두렁 롱테이크 씬을 보면은 시체가 논두렁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논으로 내려오는 뭐 변희봉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죄다 넘어지지 논두렁에 꿀 발라놨냐라는 명대사 나오지 범인이 남겨놓은 유일한 발자국 그거는 트랙터가 와서 뭉개버리지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은근히 키득키득거리게 만들면서도 사람 진짜 짜증나고 오싹하게 만드는 순간들인데 미키 세븐틴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미키가 리프린팅 되는 과정, 재출력되는 과정에서 이런 블랙 코미디가 정말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왜 미키가 출력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감시하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연구원은 게임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연구원이 야야야야야 뭐하냐 하면서 이제 게임하는 직원 등을 쳐가지고 간신히 미키를 받아낸다든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미키가 그냥 프린터기로부터 배 터지듯이 땅바닥에 널브러지게 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미키에게 기억을 이제 이식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은 뒤에서 판치기나 하고 앉아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좀 오싹했던 장면은 미키는 그 캡슐 안에서 가스에 노출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연구원들은 그 가스를 개발해낸 기념으로 단체 사진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은 웃기면서도 섬뜩하게 다가오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잊을만 하면은 킥킥대고 킥킥대면서도 무섭게 저를 만들어줘서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SF지만 결국에는 SF라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보여주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생소한 물질이 개발이 되어도 그 기술과 그 물질을 둘러싸고 인간들이 결국에는 지지고 볶는 이야기.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SF라고 뭐 다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20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키 세븐틴에서도 이어지는데 SF답게 뭔가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정말 미래의 우주 개척단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저럴 것 같아 싶은 인상을 안겨다주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먼저 미키가 배고파가지고 배식 받을 때 과자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로 엥엥 사인 나면서 7칼로리 너 더 먹고 있다. 그거 당장 내려놔라. 경고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정말 미래에는 저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에서만 저렇게 식량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겠느냐. 과거에도 신대륙을 개척하겠다고 여정을 떠난 콜럼버스가 몰았던 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 참 인간사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겨다 줬고 또 그 안에서 보약 빨고 야스하고 또 사랑과 전쟁 찍고 환승연애 찍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게 참 저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2021년에 탈고됐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2년에 촬영을 시작해서 마쳤으니까 시기상으로 우리가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 배우를 보면서 떠올리는 특정 정치 지도자들이 부상하기 전이죠. 근데도 한국 관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 인물과 그 인물의 배우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 러팔로 배우에게 이제 다른 기자들이 혹시 트럼프를 참고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마크 러팔로 배우가 예스, 노도 아닌 아사모사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트럼프는 뭐 배우로서 참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관객들은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 보면서 트럼프와 멜라니아를 떠올리겠습니까? 용산에 계신, 지금은 용산에 안 계시지? 한 분은 빵에 계시고 한 분은 저 빵 뒷바라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튼 그 두 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야 이거 참 공교로운 게 적어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뭐 일론 머스크 말을 듣는다. 푸틴의 종이다. 라는 비판은 있을지언정 멜라니아가 하라는 대로 하고 멜라니아가 실질적인 미국의 지도자다. 라는 비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말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과 억측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억측들이 아른거리더라 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인상에 기름을 붓는 것이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 옆에 있는 민머리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약간 비서실장 개념으로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이 이제 지구에서는 개신교 목사처럼 보이죠? 그 개신교 목사가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곧 정치가 된 영화상에서는 사실상 이제 미국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풍자하는 거지만 이게 마냥 미국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추측을 내뱉는 저 음모론자들. 이 아른거릴 수밖에 없더라. 예, 참 시기가 공교로운 영화가 됐어요. 아니 설마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정치 상황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전 세계 개봉 일자를 잡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참 이게 보는 내내 한국의 현실이 아른거려가지고 더욱더 재미라면 재미고 뭐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그런 지점들을 강화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메타포 사용 방식이 참 탁월하다 느꼈어요. 메타포라는 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죠. 혹은 딱 한 번만 생각을 하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글을 쓸 때도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한다. 처럼 영화도 뭔가 상징을 섞으려고 하고 비유를 넣으려고 하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직관적이고 쉽게 가는 것이 1억 불이 넘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상업 영화가 갖춰야 될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그런 미덕에 상당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프린터기를 통해서 인간이 출력되는 그 설정은 누가 봐도 산업재해와 노동 착취의 현실을 반영하는 은유인 거잖아요. 그냥 미키라는 인물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수행한다만 좀 다른 거지. 어제는 철수가 하던 일을 철수가 깔려 죽었네? 그럼 이제 영희가 하고 영희도 다쳤네? 그러면 길동이가 하고 노동자의 희생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이 같은 구조를 정말 잘 드러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키를 출력하는 데 쓰이는 원료도 잔인한 상징으로 얼룩져 있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미키의 시체도 함께 태우잖아요. 그거를 한데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원료로 미키를 출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체된 노동자의 자리에는 전임, 이미 떠나간 노동자의 영혼, 핏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참 직관적이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이 밖에 크리퍼를 미국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케네스 개척단을 콜럼버스 배라고 생각을 하면 식민지 개척의 역사, 그리고 뭐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의 문제 등을 다 담아낸 건데 SF의 외피를 둘러싸고는 있지만 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대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일 것 같긴 해요. 물론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보자마자 대충 뭐 끼워 맞출 수 있는 구석들이 다수 발견되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매우 깊다면 정말 여러 갈래의 해석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아쉬웠던 점에서 나올 대목이긴 하지만 최소한 영화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재미만큼은 가득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왜 박찬욱 감독께서 아카데미 위원회는 로버트 패틴슨에게 주연상과 조연상 2개를 주어라 라는 후기를 미키 세븐틴에게 남기셨잖아요. 정말로 무슨 의미로 그런 후기를 남기셨는지 대번에 이해가 갈 정도로 로버트 패틴슨 배우의 연기가 참 탁월했습니다. 미키 세븐틴하고 미키 에이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외관상 전혀 달라서는 안 돼요. 어디에 뭐 점이 나 있다든지 뭐 코털이 갑자기 자라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출력됐을 때의 상황은 똑같으니까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패티슨 배우가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차이를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예전에 광해 볼 때 분명히 둘 다 골룡포를 입은 이병헌인데 한 명은 왕처럼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왕을 따라하는 만담가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로버트 패틴슨 배우도 그에 비견될 만한 1인 2역 연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미키 세븐틴은 좀 자세가 구부정하고 거북목이잖아요. 목소리도 그래 알았어 라는 식으로 좀 찌질하고 대신에 미키 에이틴은 일단 허리도 딱 고추 세우고 어깨도 분명히 똑같은 어깨인데 왠지 좀 더 넓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목소리도 브루스 웨인 같고 이런 차이를 되게 미묘한 건데도 그 미묘한 차이로 하여금 두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인물로 관객이 느낄 수 있게 배우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케네스 마샬이 자기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17이라고 쓰고 한 명한테는 18이라고 쓰긴 하지만 별도의 그런 표시가 없어도 그냥 대번에 알 것 같아요. 왜? 마치 이제 쌍둥이 부모님들은 딱 보자마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알아차리는 것처럼 저도 누가 17이고 누가 18인지 대번에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로버트 패틴슨 배우의 연기가 참으로 훌륭했다. 여기까지가 영화 미키 세븐틴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라면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존 작품, 기생충, 설국열차, 옥자, 이런 영화들에서는 저는 한 가지 주제에 좀 천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생충이나 설국열차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열차라는 수평적인 공간을 나눠 놓음으로써 설명을 했고 대저택과 반지하집 그리고 알고 보니 대저택에 숨겨져 있던 지하실이라는 수직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옥자에서는 생태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었고요. 다만 미키 세븐틴에서는 생태주의도 다루고 식민주의도 다루고 자본주의의 폐해, 그 와중에 우생학, 미키 같은 열등한 DNA 말고 너 같은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여성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인간을 좀 자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둔한 인식 같은 것 등을 다룬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총망라를 시켰는데 이게 다 찍먹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깊이 있게 탐구를 하려 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좀 어중간하게 다뤄졌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렇게 어중간하게 다뤘어도 이를 한데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힘만큼은 감독 봉준호, 작가 봉준호의 탁월한 능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산만하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지점은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찝찝해서거든요. 제가 누차 진짜 좋은 영화는 극장 밖을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가 딱 그래요. 보고 나면 일단은 겉으로는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죠. 기생충 보면 아유 그래서 최우식은 의식을 회복했네. 아유 다행이다. 옥자 살았네. 아유 다행이다. 설국열차 고화성이랑 그 흑인 꼬마애 살았네. 아이 그리고 남쿵 민수 말 맞다나 기차 밖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날이 많이 풀렸네. 아이 저 북극곰을 봐봐. 여러모로 해피엔딩인 것 같은 단편적인 인상을 주지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생충 결말에 나오는 최우식 내레이션처럼 최우식이 외국인 부부에게 팔린 박사장 집을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옥자는 살았지만 옥자만 산 거잖아요. 계속해서 슈퍼돼지들은 희생당하고 있고요. 고화성하고 흑인 꼬마 살았고 북극곰을 발견함으로써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구나 라는 인식을 주지만 그 어린 소년 소녀가 그 냉혹한 야생에서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둘밖에 없는데. 흡사 코카콜라처럼 보이는 그 북극곰이 당장 고화성과 흑인 소년을 먹어치워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영화가 처음부터 재생이 되고 그때 이 장면 저때 이 장면 속의 대사들이 더욱더 섬뜩하게 저를 옥죄어 왔거든요. 이에 반해 미키 세븐틴은 지나치게 해피엔딩 성격이 강해서 불편한 여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존 스타일과는 차이점이 좀 심하게 느껴졌고요. 몇몇 장면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로서 남아있긴 하지만 영화 전체가 다시 시작되고 그때의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곱씹어보는 재미가 기존 봉준호 작품에 비해서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찝찝한 게 봉준호 영화를 보기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었는데 이 영화는 다 해피엔딩이고 인간 프린터기 박살내면서 좋게 끝나니까 오히려 좋아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봉준호 감독을 그간 어떻게 바라봐 왔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를 한데 모아서 해피엔딩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공의 내레이션 분량이 너무 좀 많더라고요. 주인공의 내레이션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스오버로 극을 전개해 나가는 것 자체가 짜치는 거고 좀 별로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영화 초반에 미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내레이션만큼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영화 후반에서도 케네스가 미키 18과 함께 사망을 하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을 전부 다 내레이션으로 퉁쳐버리잖아요. 이게 많이 아쉬웠어요. 은근히 영화 초반에 미키와 나샤 간의 관계 그리고 미키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흩뿌려 놓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레이션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결말로 나아간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급작스럽게 나가는 과정에서 관객이 화면을 보면서 오롯이 느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통해서 떠먹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미키 세븐틴이 상영된 후에 외신이 설교조의 영화라는 평을 괜히 남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책 또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내레이션이 나오는가? 물론 책이라는 게 화자 입장에서 서술되다 보면 다 내레이션으로 채워져 있다 봐도 무방하죠. 다만 영화의 결말, 스토리를 마감하는 방식 또한 전부 다 이렇게 됐음당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미키 세븐에서의 아이디어만 봉준호 감독이 가져온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바꿨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책을 읽어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미키와 나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자기 필모에서 처음으로 러브스토리를 다뤘다라고 해서 홍보 포인트로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미키와 나샤가 눈 맞게 된 계기도 너무 급작스럽고, 근데 바로 이제 야스신이 나와서 좀 뭐 괜찮긴 했는데, 여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얘기 좀 나누다가 좋아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키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나샤가 찌질한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알바임? 하면서 이제 둘이 뭐 뜨겁게 야스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후반부에 나샤라는 인물이 미키한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미키가 내레이션을 할 때, 그때는 좀 뭐 미키 입장에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지만 나샤는 그러면 왜 미키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져왔고 미키라는 사람을 사랑을 했는지를 관객 입장에서 좀 향유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전부 다 내레이션으로 처리가 돼서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감정선이 깊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홍보 포인트로 부각을 시켰던 로맨스적 요소가 정작 겉돌지 않았나. 또 그래, 맞아. 티모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는 사채업자가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는 아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인물이라는데 뭐 우주라고 뭐 쫓아가겠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미키가 티모가 이제 언제 사채업자가 본인을 덮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매일매일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또 결국에는 사채업자가 보낸 하수인을 맞닥뜨리길래 하수인을 죽여버리고 더 이상 이런 긴장 속에 살 수 없다 해서 티모가 자살하는 방향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티모는 또 티모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가지고 정당방위로 풀려났다 라고 끝나는 걸 보면서, 어이, 사채업자 이야기도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거야? 어이, 뭐야, 너무 싱겁잖아. 말만 하면 다 끝나네? 해가지고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레이션 이전에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또 나샤가 중심이 돼서 활약을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대사. 크리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계인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렇게 정무감각이 떨어지니까 선거에서 지지. 이 대사. 아니 뭐 좋긴 한데, 찌질한 미키 세븐틴은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 호기롭던 미키 에이틴은 왜 묵념 중인 건지 갑자기 주인공들이 좀 뒤로 빠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미키 세븐틴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미키 세븐틴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 볼만한데? 입니다. 봉준호라는 이름값이 너무나도 거대해져 버렸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고 입증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기대감을 낮추고 봤어요. 아유 뭐 봉준호 영화 다 별로야 이게 아니라, 괜히 봉준호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대감을 갖고 보면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오히려 더 실망감을 크게 느낄까봐 최대한 기대감을 억누르고 봤어요. 그 덕분인지 영화 참 좋게 봤어요. 실망감도 어떻게 봉준호가 이럴 수 있어 라기보다는 뭐 이 점이 좀 아쉬웠네. 그래도 참 괜찮은 SF 영화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 밖을 나섰습니다. 연출도 좋고 메시지도 돋보이지만은 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이제 주제를 담으려다 보니까 깊이 있는 탐구가 조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지나친 해피엔딩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찜찜한 여운을 감소시켰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왔다. 뭐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옥자보다는 나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설국열차, 기생충, 뭐 마더 살인의 추억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는 아쉬웠지만 옥자보단 나았다. 옥자도 좋은 작품입니다. 옥자도 좋은 작품인데 옥자보단 나았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 3.5점 괜찮은데?를 남기게 되었고요. 영화 미키 세븐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게라도 다음 소위 없는 그날을 꿈꿔본다 입니다. 미키 세븐틴이 정말 다양한 범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그 핵심에는 소시민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 미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자본주의, 또 대체되는 노동자, 그렇게 죽어나가는 노동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는 주변 반응이었는데요. 다음 소희라는 영화도 범주가 많이 비슷하죠. 그거는 완전히 현실의 영화가 바닥을 붙이고 있다면 미키 세븐틴은 SF라서 괴가 겉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은 다음 소희, 다음 미키 그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SF 영화고 미래를 논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과는 달리 희망찬 결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봉준호 감독이 미래에 바라는 점을 영화 속에 녹여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로나마 다음 소위 없는 그날을 꿈꿔보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라도 다음 소위 없는 그날을 꿈꿔본다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뭘 다룰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안 다루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 지식이 짧아가지고 뭐 할 얘기가 마땅히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용기를 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에드리언 브로디 배우가 수상을 했는데 어떤 작품으로 수상을 했느냐? 브루탈리스트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루탈리스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에 이은 참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는 전 인터미션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래봬도 저 아이리쉬맨 극장에서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끝까지 본 사람입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야, 아이리쉬맨 넷플릭스 영화잖아. 넷플릭스 공개 전에 한 2주간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극장에서 안 보면은 이거 집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 이거 온전히 집중 못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3시간 반 딱 깔끔하게 보고 나왔었는데 뭐 영화를 3시간 반 동안 끊김없이 보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과연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67번째 에피소드 미키 세븐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